VLA5 시네마 4D 세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VLA5의 업데이트된 기능들과 시네마 4D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VLA를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LA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쉐이더볼 씬을 가지고 VLA가 시네마 4D 안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LA를 설치하게 되면 시네마 4D 상단 메뉴에 VLA 메뉴가 별도로 생성이 됩니다. 메뉴를 클릭하면 VLA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이트, 지오메트리 등의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재질 선반에서 VLA 메뉴가 추가되어 VLA 전용 재질을 생성할 수 있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레이아웃은 VLA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레이아웃은 아닙니다. 제가 별도로 VLA 작업에 용이하게끔 레이아웃을 구성을 했는데요. 이미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디자이너 혹은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레이아웃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것들을 참고해서 나에게 맞는 레이아웃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VLA에는 VFB라는 VLA 프레임 버퍼라는 렌더 뷰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다른 렌더러를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IPR이라는 용어에 익숙하실 겁니다. IPR과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내가 작업한 결과물을 볼 수 있는 렌더 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VFB 창에 나와 있는 주전자 아이콘을 클릭하면 VFB가 활성화되는데 실행 버튼이 붙어 있는 주전자 아이콘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렌더 모드이고 오른쪽에 주전자만 있는 아이콘은 최종 결과물로 뽑아내는 렌더링 버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왼쪽의 작업 화면이 VLA 라이팅과 재질이 적용된 화면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VLA도 다른 렌더러들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라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이 아이콘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라이트들이 존재하는데 기존에 제공되어 왔던 포인트 라이트는 없고 렉탱글 라이트, 그리고 스피어 라이트, 돔 라이트, 선 라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렉탱글 라이트의 경우에는 옵션을 통해서 서클 라이트로 변경을 할 수 있고요. 돔 라이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HDR 이미지를 넣어서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연을 위해서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돔 라이트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죠. 화면이 어두워졌죠? 돔 라이트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LA 렌더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VLA 렌더러를 사용하실 때는 VLA에서 제공하고 있는 카메라를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렌더러는 기본적으로 라이트 재질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렌더러에서 제공하고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것이 최종 결과물의 안정성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미리 준비된 VLA 카메라가 있고요. 시네마 4D 기본 카메라에 VLA 태그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돔 라이트를 선택을 하고 제너럴 탭에 가보시면 인텐시티, 강도죠. 그래서 라이트 강도를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색도 바꿀 수가 있고요. 기본 돔 라이트의 경우에는 한 가지 컬러로 매핑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카메라에서 잠깐 빠져나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주변이 되게 하얗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VLA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노출이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카메라로 돌아가 보면 적정 노출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돔 라이트의 인텐시티가 조금 낮아서 어둡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 HDR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 탭으로 들어가면 HDR 이미지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Use 텍스처를 체크를 하고 돔 텍스라는 공간에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시네마 4D 유저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죠. 미리 준비된 HDR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죠. 그럼 이미지가 들어가면서 외부 공간에 환경이 세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돔 라이트를 선택을 하고 R키를 눌러서 로테이션 모드로 변경을 한 다음에 로테이션을 돌려주시면 내가 원하는 환경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V-Ray 돔 라이트도 시네마 4D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컨텐츠 브라우저 이미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단축키인 Shift F8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컨텐츠 브라우저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컨텐츠 브라우저의 위치는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에 들어가 보시면 네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컨텐츠 브라우저 안에서 돋보기 모양을 클릭한 후에 HDRI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나의 시네마 4D 안에는 이런 프리셋 파일이 없다고 하신다면 헬프 메뉴에 들어가서 체크 for 업데이트를 눌러주시고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받아주시면 해당 파일들이 보이게 됩니다. HDRI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구슬 모양으로 HDR 파일들이 나오는데 이 구슬 모양은 시네마 4D 기본 재질입니다. 따라서 이 재질을 바로 입히게 되면 V-Ray 안에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요. TEX라는 텍스처 폴더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HDR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파일들을 V-Ray 돔 라이트에 적용을 시키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돔 라이트를 클릭하고 텍스처 탭에서 돔 텍스라는 공간에 이 이미지를 던져보도록 하죠. 스튜디오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경로 추적에 있어서 충돌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시네마 4D 베이크라는 쉐이더를 이용해 주시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V-Ray 5에서 제공하고 있는 쉐이더인데요. 이 작은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한 후에 V-Ray 5 플러그인 공간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아마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위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시면 V-Ray 1040D 베이크라는 쉐이더가 존재합니다. 이 V-Ray 1040D 베이크를 넣어주시면 해당 이미지를 1040D에 적합하게 컨버팅 한 후에 V-Ray가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V-Ray 1040D 베이크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추가 옵션들이 있는데요. 위드랑 하이트 값을 조정해서 해상도를 더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쉐이더라는 공간에 시네마 4D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여러가지 쉐이더들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지금처럼 컨텐츠 브라우저 안에 있는 HDR 프리셋 파일들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이미지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저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우리가 처음에 사용했던 HDR 이미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프리뷰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V-Ray 5에서 어떻게 재질을 생성하고 내가 원하는 재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V-Ray에서는 여러가지 재질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기본 재질부터 카페인트, SSS, 헤어, 라이트 재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본 재질 위주로 시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V-Ray 기본 재질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죠. V-Ray의 기본 재질은 시네마 4D 재질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재질을 더블 클릭해서 매테리얼 에디터를 열어보면 시네마 4D 기본 매테리얼 재질과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렌더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V-Ray가 크게 낯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V-Ray 기본 재질의 경우에는 리플렉션, 반사가 제거된 디퓨즈 재질 상태입니다. 디퓨즈 채널에서 컬러를 바꿔줄 수가 있고요. 이 재질을 쉐이더볼에 적용을 하면 재질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해당 재질에 리플렉션을 추가하고 싶다면 리플렉션 채널로 넘어갑니다. 다른 렌더러들의 경우에는 weight라는 값이 존재해서 수치로 리플렉션을 올려주고 낮춰주는 옵션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V-Ray는 간단하게 컬러를 조정해주면 됩니다. 컬러가 현재 검은색인데요. 이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주게 되면 리플렉션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렌더러들의 경우에는 러프니스 채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V-Ray는 글로시니스라는 채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러프니스 채널을 사용하고 싶다면 아래쪽에 Use Roughness라는 옵션을 체크해 주시면 러프니스 채널로 바뀌게 됩니다. 이 러프니스 글로시니스 채널은 표면을 얼마나 매끄럽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옵션이죠. 그래서 해당 옵션을 조정하면 표면을 거칠게 그리고 매끈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아래쪽에 보이는 프레넬 옵션에서 락 프레넬 IOR
인덱스 오브 리프렉션이 있는데 이 옵션을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우리가 사용했었던 전통적인 방식대로 금속 재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레넬 IOR 값을 충분히 높여주시면 금속이 되죠. 더불어서 디퓨즈의 컬러를 검정으로 낮춰주시면 금속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즘 텍스처에서 많이 사용하는 메탈리스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메탈리스 채널의 경우에는 기본 디퓨즈의 컬러를 따라가기 때문에 디퓨즈의 컬러를 맞춰주시고 리플렉션에 들어가서 락 프레넬 IOR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 후에 메탈리스를 올려주시면 디퓨즈 컬러 값에 맞춰서 금속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디퓨즈에 다시 돌아가서 컬러를 바꿔보면 디퓨즈 컬러를 기반으로 금속의 색이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텍스처로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탈리스 채널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메탈리스 왼쪽에 있는 작은 버튼을 눌러서 열어보면 텍스처를 넣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금속, 일부는 플라스틱인 재질을 아주 손쉽게 구현할 수가 있죠. 일단은 메탈리스 채널을 내려보겠습니다. 코트 채널로 넘어가시면 해당 재질에 한 번 더 리플렉션 코팅을 씌워줄 수가 있는데요. 코트 채널은 리플렉션과는 다르게 어마운트 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어마운트 값을 올려주면 코트 기능이 활성화가 되죠. 육안으로 구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리플렉션 채널에 들어가서 글로시니스를 좀 올려주고 코트로 다시 돌아와서 어마운트 값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그 위에 코팅이 더 씌워진 게 보이실 겁니다. 코트 역시 글로시니스를 조정해 줄 수 있고 IOR 값도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재질에 표면에 범프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코트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범프 채널로 넘어가서 간단한 질감을 더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범프는 표면에 질감을 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범프 타입을 눌러보시면 기본적인 범프 맵 그리고 노멀 맵을 사용하기 위한 노멀 맵의 옵션이 존재합니다. 이 옵션은 이따가 추후에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범프 맵인 상태에서 이 범프 맵에 시네마 4D 기본 쉐이더인 노이즈를 추가해 보도록 하죠. 노이즈를 추가한 후에 노이즈 옵션에 들어가서 글로벌 스케일을 많이 낮춰서 노이즈가 작게 많이 들어가도록 설정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노이즈가 들어가서 표면이 울퉁불퉁한데도 불구하고 리플렉션이 굉장히 깔끔하게 맺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코트 채널에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코팅 레이어 자체가 범프 레이어 위에 더 씌워지기 때문에 범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코트 채널에는 별도로 범프 옵션이 존재합니다. 이 범프 옵션에 다른 이미지를 넣어주게 되면 코트에도 범프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범프를 두 개를 나눠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워보도록 하죠. 자, 리프렉션은 굴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채널을 이용하면 물이나 유리 같은 투명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이 채널 역시나 컬러가 검정색이면 비활성화된 상태고 컬러의 명도를 올려주시게 되면 채널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 투명체 같은 경우에는 IOR 값에 따라서 물성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IOR 정도는 외워두고 계시면 좋겠죠. 하지만 역시나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텍스처로 제공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텍스처만 연결하면 물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V-Ray가 상당히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디자인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퀵셀이라고 하는 메가스캔스에서 재질을 많이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재질들을 어떻게 연결하면 되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스캔스에서 몇 가지 텍스처 세트를 받아왔는데요. 새롭게 V-Ray 기본 재질을 만든 후에 쉐이더볼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재질 편집창을 열고 디퓨즈 채널부터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죠. 디퓨즈 채널에는 디퓨즈의 컬러를 지정하는 텍스처와 오퍼시티, 불투명도를 조정하는 옵션, 그리고 셀프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스스로 빛을 내게 하는 옵션들이 존재합니다.
이 구간을 잘 구분해서 이미지를 넣어 주셔야 하는데요. 이 디퓨즈 공간에다 이미지를 넣어 보도록 하죠. 땅 재질 세트를 받았는데요. 보통 텍스처 세트를 받게 되면 알베도, AO, 캐비티, 디스플레이스먼트, 노멀, 러프니스, 스페큘러 이렇게 받으실 겁니다. V-Ray에서는 알베도, AO, 캐비티 이 세 가지가 디퓨즈 채널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렌더러들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알베도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죠. 해당 이미지가 현재 8K 8000 픽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로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렌더러들도 써봤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처가 들어갔는데요. 일단 AO랑 캐비티는 나중에 넣도록 하고 노멀 맵부터 넣어볼까요? 범프 채널로 들어가서 노멀 맵을 넣어주면 됩니다. 범프 타입을 바꿔주셔야 하는데요. 기본 범프 맵에서 노멀 맵 탄젠트 스페이스로 바꿔줍니다. 그 후에 노멀 맵을 넣어보도록 하죠. 크게 이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대로 노멀 맵을 넣게 되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V-Ray 쉐이더를 한번 거쳐야 하는데요. 여기에 작은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V-Ray 플러그인으로 들어가서 V-Ray 비트맵 쉐이더를 한번 연결을 해줍니다. 이 V-Ray 비트맵 쉐이더 안으로 들어가서 컬러 스페이스를 리니어 모드로 바꿔주시면 기본적으로 메가스캔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멀 맵들은 제대로 인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플렉션에다가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할까요? 리플렉션 채널에 들어와서 컬러 부분의 텍스처 공간에다가는 스페큘러라는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기본 컬러가 검정색이라도 이미지를 기반으로 리플렉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래쪽에 활성화되는 믹스 스트렝스를 이용해서 기본 컬러와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본 텍스처 셋에서 제공하고 있는 러프니스도 넣어보죠. 아래쪽에 보이는 유즈 러프니스를 체크하고 텍스처에 러프니스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표면에 약간 점같이 리플렉션 되는 것들이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러프니스가 강해지면서 표면이 거칠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사실 이 노멀 맵만으로는 뭔가 입체적인 질감을 만들어내는데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범프 맵과 노멀 맵에는 명암은 계산해주지만 그림자를 계산해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페이크로 디퓨즈에 AO와 캐비티를 적절히 섞어서 좀 더 볼륨감 있게 연출할 수가 있는 거죠. 카메라에 잠깐 빠져나와서 두 번째 카메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확대를 해보고요. 기본 디퓨즈 채널로 다시 돌아가서 AO와 캐비티를 멀티플라이로 합성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쉐이더는 V-Ray 레이어드라는 쉐이더가 있습니다. 역시나 해당 아이콘을 클릭한 후에 V-Ray 레이어드라는 쉐이더를 추가하게 되면 시네마 4D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레이어 쉐이더와 비슷하게 여러 개의 레이어를 쌓아서 구성할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애드 버튼을 누르면 새롭게 레이어가 추가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쌓이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된 레이어가 무브업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야 위에 쌓이게 됩니다. 자, 텍스처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죠. AO 이미지를 불러오면 표면이 흰색 검정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텍스처 위에 쌓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블렌드 모드를 통해서 간단히 멀티플라이로 합성을 해주시면 표면에 그림자가 더해져서 형태감이 더 풍부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O는 보통 큰 덩어리를 기준으로 그림자를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캐비티의 경우에는 좀 더 자잘자잘한 구멍과 같은 요소에 그림자를 추가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오퍼시티 옵션을 통해서 투명도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죠. 기본적인 재질 구성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V-Ray 5의 재밌는 기능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예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해당 프로젝트 파일의 경우 태양과 하늘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 V-Ray Sun with Sky라는 것 하나로 전체적인 빛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일 안에 보면 렉탱글 라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리플렉션 반사를 위해서
해당 위치에 하나 추가한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트 하나로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인테리어 연출이 가능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기능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라이트 믹스 기능이 될 겁니다. 코로나 렌더러에서도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요. 라이트 믹스는 현재 생성된 라이트들을 렌더링하는 중에도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 옵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렌더러를 비활성화한 후에 V-Ray 메뉴에서 렌더 엘리먼트라는 요소를 클릭해 줍니다. 그 후에 왼쪽에 보시면 여러가지 채널들을 멀티패스로 출력할 수 있는데요. 매트라는 카테고리 안에 라이트 믹스라는 옵션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트 믹스를 오른쪽 공간에 던져 넣어 주신 후에 창을 닫고 다시 렌더링을 활성화를 하게 되면 오른쪽 공간에 라이트 믹스 옵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면 해당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맨 아래쪽에 소스 항목이 라이트 믹스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현재 프로젝트 안에 생성된 라이트들이 보이게 됩니다. V-Ray Sun이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온 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디 부분의 리플렉션을 위해 추가한 이 렉탱글 라이트도 온 오프를 할 수가 있죠. 더 재미있는 점은 라이트의 강도를 실시간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트의 컬러 역시 내가 원하는 컬러로 바꿔줄 수가 있죠. 컬러 부분을 눌러보게 되면 기본 V-Ray 라이트에서 옵션으로 들어있지 않았던 컬러 템퍼레이처 옵션까지 있습니다. 켈빈이라고 하는 컬러 템퍼레이처 값을 조정해서 자연스러운 자연광의 색을 연출하실 수도 있는 거죠. V-Ray를 처음 사용했을 때 기본 라이트에 템퍼레이처 옵션이 없어서 조금은 당황스러웠는데 오히려 라이트 믹스 기능을 활용하면 보다 더 간편하게 라이트 셋업을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라이트 믹스를 추가하게 되면 왼쪽 상단의 채널 부분에 각각의 라이트 채널들이 추가가 되어서 각각 채널별로 이미지를 볼 수 있고, 이렇게 채널이 추가된다는 것은 이 각각의 채널들을 별도의 이미지로 출력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렌더 리전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한 장의 이미지를 뽑아야 하는 건축 시각화 분야나 아니면 모션 그래픽에서도 스타일링 프레임을 뽑을 때 특정 오브젝트가 바뀐다고 해서 전체 씬을 모두 다 렌더링을 걸게 되면 시간적으로 자원이 낭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렌더 리전 기능을 사용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씬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죠. 물론 시네마 4D에도 기본적으로 렌더 리전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렌더링 세팅에 들어가 보면 아웃풋이라는 공간 안에 렌더 리전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렌더 리전을 활성화를 하고 창을 열어보면 수치를 조정해서 구간을 설정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Copy from IRR이라는 단추가 존재하는데요. 이 단추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Alt R 옵션을 통해서 인터랙티브 렌더 뷰를 활성화 시켰을 때 그 영역을 그대로 받아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렌더러들도 직관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일부만 렌더링 할 수가 있게 되죠. 가능은 하지만 조금 불편하다는 단점이 존재하죠. V-Ray VFB 같은 경우는 다른 렌더러들도 제공하고 있는 렌더 리전 옵션이 있습니다. 렌더링을 잠시 멈춰 보겠습니다. X 버튼을 클릭해서 이미지를 지운 후에 렌더링을 시작하면 이 부분만 당연히 렌더링이 되겠죠. 그런데 VFB는 인터랙티브 모드와 렌더링 모드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렌더링 모드를 눌러주시면 최종 결과물이 이 부분만 렌더링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주 직관적으로 빠르게 렌더링을 한 후에 파일 메뉴에서 Save Current 채널을 통해서 이 해당 이미지를 바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필요하다면 채널별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V-Ray5는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해당 아이콘 Follow Mouse라는 기능인데요. 내가 지정한 마우스 포인터를 기준으로 렌더링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인터랙티브 모드를 활성화해 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러프한 상태인데요. 팔로우 마우스를 켜고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마우스가 가리킨 포인트 지점부터
이미지가 깔끔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죠. 확대를 해서 보면 마우스를 중심으로 이미지가 점점 더 깔끔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로 지정을 해두고 이 구간을 고정해두고 싶다면 마우스 우클릭을 한 후에 락 버켓 스타팅 포인트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비활성화하면 이 모드는 해제가 되고 V-Ray가 알아서 천천히 작업을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렌더 이전과 함께 팔로우 마우스를 활용하시면 보다 더 빠르게 내가 원하는 부분의 디테일을 확인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렌더 세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시네마 4D 환경에서 VFB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VFB는 기본적으로 시네마 4D의 퍼스펙티브 뷰를 기준으로 프리뷰를 보여줍니다. 시네마 4D 작업 공간에서 마우스 휠 버튼을 클릭하면 4개의 화면으로 분할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왼쪽 상단에 위치한 퍼스펙티브 뷰를 기준으로 프리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뷰 패널에 존재하는 뷰 메뉴에 들어가 보면 이 Use as Render View라는 항목이 활성화된 뷰포트를 기준으로 프리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탑뷰에 해당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탑뷰를 기준으로 프리뷰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내가 카메라를 고정시켜 두고도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탑뷰 자체를 퍼스펙티브 뷰로 바꿔준 후에 탑뷰의 안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해주시면 프리뷰 화면은 카메라가 고정된 상태로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모니터가 여러 개 존재하신다면 별도의 뷰 패널을 띄워 놓거나 혹은 VFB를 별도의 창으로 옮겨서 작업을 하시면 보다 더 작업 공간을 여유롭게 확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세팅이 끝났다면 렌더링 세팅에 들어가서 렌더러 모드를 V-Ray로 바꾼 후에 아웃풋 해상도만 내가 원하는 해상도에 맞춰 두고 렌더링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V-Ray 탭에 들어가서 렌더링 옵션을 조금 더 만져줄 수가 있는데요. 커먼이라고 하는 공통사항에 들어가 보시면 디노이저 기능이 있습니다. 이 디노이저로 사용하고 싶다면 Enable 활성화를 시켜주고 엔진을 선택해줍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디노이저도 탑재가 되었고요. V-Ray 기본적인 디노이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디노이저 기능을 활성화한 후에 렌더링을 잠시 멈추고 다시 렌더링을 활성화하게 되면 오른쪽 옵션에서 디노이저에 대한 추가 옵션을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프리셋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맞춰져 있는데요. 디폴트를 열어보시면 약하게 들어가는 마일드부터 강하게 제거해주는 스트롱까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 커스텀을 선택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디테일한 세부 항목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롱의 경우에는 노이즈를 심하게 지워주기 때문에 디테일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약하게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V-Ray 탭으로 넘어가 보면 이미지 품질에 관련해서 샘플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미니멈 서브 디비전 옵션은 기본적으로 1로 두시고 맥스 서브 디비전도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맥시멈 값이 100으로 맞춰져 있다고 해서 100만큼의 샘플링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V-Ray가 씬을 분석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렌더링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씬에 따라서 렌더링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다면 100만큼의 샘플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복잡한 씬을 구성하고 있고 렌더링 타임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 맥스 서브 디비전 값을 낮춰주시면 더 적은 시간 안에 렌더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렌더 세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크게 걱정 없이 기본 세팅값만으로도 렌더링을 진행해서 좋은 품질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렌더 옵션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다음 예제를 통해서 V-Ray의 좀 더 재밌는 기능들을 살펴보고 이번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V-Ray에서는 포스트 프로덕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선 예제를 통해서 라이트 믹스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해당 씬 같은 경우에도 라이트 믹스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 파일에는 앞선 프로젝트 파일보다 더 많은 라이트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라이트 믹스 기능이 더 유용합니다. 해당 옵션을 통해서 라이트를 끄고 켤 수가 있고 각각의 라이트의 강도를 조정해서
보다 더 내가 원하는 룩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강도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라이트 믹스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라이트 수정 과정을 거친 후에 또다시 렌더링을 해야겠지만 렌더링을 다시 하지 않고도 언제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룩을 수정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V-Ray에서는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추가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익스포저 옵션도 있고 휴 앤 세츄레이션을 조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 필 및 톤 맵을 추가하게 되면 굉장히 컨트라스트가 강해지는데요. 하단에 보이는 각각 채널의 옵션을 통해서 룩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아래 옵션부터 위로 갈수록 어두운 단계에서 밝은 단계로 조정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 스트렝스가 강해질수록 어두운 영역이 굉장히 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압축이 되지 않은 로우 파일 이미지를 기반으로 색을 보정해 나가기 때문에 보정의 허용도가 굉장히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씬 자체에 렌즈 플레어 효과나 블룸 같은 효과를 주고 싶다면 렌즈 이펙트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렌즈 이펙트 항목에 들어가서 이너블 블룸 앤 글레어 이펙트를 체크를 해주시면 해당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V-Ray에서 재밌는 점은 이 렌즈를 물리적으로 계산해 준다는 것인데요. 아래쪽 항목에 보시면 렌즈에 더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 스크래치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옵션에 따라서 발생하는 플레어나 글레어 같은 효과들의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죠. 각각 옵션들도 디테일 항목을 열어보면 조금 더 수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해당 항목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보다 더 사실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V-Ray 5에서는 안개 오브젝트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V-Ray 메뉴에 들어가 보면 볼륨 매트릭스 항목에서 인바이러먼트 포그라는 오브젝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인바이러먼트 포그를 이용하면 환경에 안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해당 씬에서도 바깥쪽에 안개를 추가했는데요. 이 안개의 경우 단독으로 생성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안개가 생성이 됩니다. 큐브를 한번 없애보도록 하죠. 그럼 씬에 전체적으로 안개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씬 구성에 있어서 비현실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경을 제외한 배경 부분에만 안개를 추가하고 싶다면 인바이러먼트 포그에 자식으로 영역을 설정하는 큐브 도형과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일부만 안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큐브를 다시 활성화하고 큐브를 감추는 기능을 다시 켜보면 이렇게 뒤편에 큐브를 넣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해당 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다란 큐브를 뒤쪽에 배치함으로써 배경에만 안개가 들어가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가운데에서 뻗어나오는 빗줄기를 생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바이러먼트 포그를 만들어주고 이곳에도 큐브를 가지고 간단한 도형을 만들어서 범위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영역에만 안개를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씬 전체적으로 안개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안개 오브젝트를 눌러서 상세한 옵션을 조금 살펴보면 포그 디스턴스라는 옵션을 통해서 디스턴스의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짙은 안개를 형성하게 되고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옅은 안개를 형성하게 됩니다. 숫자를 낮추니까 뒤에 더 안개가 짙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덴시티 옵션을 통해서도 안개의 농도를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포그 컬러를 통해서 안개의 색을 바꿔줄 수도 있고 이미션 컬러를 통해서 안개를 더 밝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미션 컬러에 어두운 색이 들어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낮은 명도의 안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션 컬러를 통해서 보다 더 밝은 색상을 넣어줌으로써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V-Ray도 역시 디스플레이스먼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천장을 기준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적용되어 있는 태그와 재질을 지어보도록 하죠. 해당 씬에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자체에 디스플레이서 디포머를 이용해서 약간의 형태 변화를 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로 재질과 디스플레이스먼트 기능을 활용해서 디테일을 더 표현을 했는데요. 먼저 천장에 들어갈 재질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해당 오브젝트에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후에 V-Ray 태그를 달아주겠습니다. V-Ray 태그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지오메트리 태그를 달아주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항목에 들어가서 Enabled를 체크를 하고 텍스처 항목에 텍스처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전장에 들어갈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넣어보도록 하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들어갔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에 UV 맵을 기반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좀 더 편하게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옮겨보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오브젝트 전체에 텍스처 하나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해당 매테리얼 태그를 클릭을 하고 프로젝션 방식을 UVW 매핑이 아니라 큐빅 방식으로 바꿔주면 텍스처가 더 오밀조밀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디스플레이스먼트도 함께 큐빅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 태그에서 타입이 노멀 상태가 되어 있어야 매테리얼과 연결이 돼서 매테리얼 태그의 프로젝션 모드가 바뀌면 디스플레이스먼트도 함께 바뀌게 되죠. 이 다음에 매테리얼 태그를 클릭을 하고 왼쪽에 보이는 텍스처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시네마 4D에서는 이 큐브의 사이즈를 늘려줘서 크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이렇게 임의로 크기를 바꿨는데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해당 오브젝트에 적용된 지오메트리 태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 후에 디스플레이스 어마운트를 올려주면 해당 오브젝트에 맞춰서 형태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난 후에 지금은 노멀이 뒤집혀 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카메라로 돌아가게 되면 형태의 굴곡이 표현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텍스처의 사이즈랑 디스플레이스먼트의 크기를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씬의 경우 덜트 맵이나 그런지 맵을 활용해서 뭔가 리플렉션을 주고자 했을 때 전체적으로 특정 패턴을 입히기가 어려운데요. 그럴 경우에 매테리얼 편집창을 열어서 리플렉션 채널로 들어가서 글로시니스 안에 적용된 쉐이더를 보면 V-Ray 트라이플래너 쉐이더가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쉐이더의 경우에는 매테리얼이 어떤 방식으로 매핑이 되든 별도로 3개의 축으로 매핑하는 방식으로 연산을 하는데요. 텍스처 모드는 기본적으로 3개의 엑시스에 하나의 텍스처로 매핑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눌러서 Different Texture on each Axis를 선택을 하시면 각각의 X, Y, Z 방향으로 텍스처를 넣어 주실 수가 있고요. 기본 옵션은 하나의 텍스처로 3면을 다 매핑하는 방식입니다. 이 노드를 함께 사용하면 매테리얼 태그에서 프로젝션 방식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사이즈를 조정해서 그런지 맵이나 덜트 맵 같은 것들을 합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3개 예제를 통해서 이번 V-Ray 5에서 업데이트된 내용들과 시네마 4D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전반적으로 V-Ray 5로 업데이트되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시네마 4D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V-Ray 5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작업의 퀄리티를 보다 더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후에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좋은 내용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